돈이 넘쳐납니까? 이런 돈 낭비를 왜 하는 거죠? 울릉도에 공항을 짓는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금전적인 이득이 전혀 없는 오히려 마이너스인 상황이라 하면요. 여기 유엔의 저명한 한 자문가가 의구심을 갖고 현장을 지켜보러 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비웃음으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며칠이 지나자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이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과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존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미친 건설 프로젝트를 보기 위해 한국의 작은 섬으로 향하게 됐어요. MIT에서 화려한 학위를 받은 유엔 인프라 자문가로서 저는 수많은 야심찬 프로젝트들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울릉공항 프로젝트는 서류상으로 완전히 불가능해 보였어요. 수심 2331m나 되는 바다 위에 공항을 짓는다고요? 고향의 전문가들은 이 말을 듣고 배꼽을 잡고 웃을 겁니다. 일본의 한 경제 잡지는 이를 또 다른 세금 낭비쇼라고 불렀어요. 비판은 모든 곳에서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든 폴더를 내려다봤어요. 경제적 타당성 지수는 0.77. 쉽게 말해 이 공항은 창출할 수입보다 훨씬 더 많은 지출이 발생할 거란 뜻이었죠. 1.0 미만이면 즉시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건 약간 낮은 정도가 아니라 한참 낮은 수치였어요. 페리가 부두에 정박하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그는 살짝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슨 박사님, 울릉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박성민입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말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프로젝트 좀 혼란스럽네요. 숫자들이 말이 안 되고 전 세계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왜 재정적으로 무리한 일을 추진하시는 건가요? 박 씨는 인내심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듣는 질문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어요. 때로는 가치를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전에 건설 현장을 보시겠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저를 작은 차로 안내했습니다. 섬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작았고 불과 15분 만에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했답니다. 아래를 내려본 광경에 숨이 멎었어요. 수십 대의 거대한 기계들이 바다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거대한 배들이 엄청난 콘크리트 블록을 옮기고 있었죠. 건물보다 높은 크레인들이 이리저리 움직였어요. 그들은 마치 물 위에 작은 도시를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우리 프로젝트의 일부일 뿐입니다. 박 씨가 여러 지역을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저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케이슨이라고 합니다. 각각 높이가 28m이고 무게가 16,400톤이죠. 활주로 기초를 만들기 위해 30개를 설치할 겁니다. 저는 회의적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왜 이런 고생을 하시는 거죠? 이 섬에는 주민이 10,000명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작은 인구에 비해 투자 규모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박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존슨 박사님, 울릉도 주민들은 날씨가 나쁠 때는 왕복 78시간이나 걸리는 해상 교통에 의존하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폭풍과 높은 파도 때문에 연간 140일 동안 본토와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 기간에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고통받고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하죠. 그는 제가 방금 탔던 페리를 가리켰어요. 방금 타고 오신 저 페리. 심장마비가 왔는데 병원에 가는 유일한 방법이 저것뿐이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높은 파도 때문에 페리가 운항할 수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인프라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박 씨가 계속했어요. 이건 생명줄이에요. 여기 사람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차이를 의미하죠. 그날 저녁 건설 현장이 내려다 보이는 창문이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김 디렉터는 큰 테이블 위에 상세한 청사진을 펼쳤어요. 저는 그 복잡성에 놀랐습니다. 수중 지질 구조부터 여러 해에 걸친 파도 패턴까지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세부 수준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데이터를 살펴보며 저도 모르게 철저함에 감명받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해안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제 작은 호텔방에서는 건설 현장이 보였고 바다에서 분주히 일하는 노동자들이 보이더군요. 잘 주무셨어요, 존슨 박사님? 김 씨가 차로 걸어가며 물었죠. 제가 대답했어요. 충분히 잘 잤어요. 물에 설치하고 계신 그 콘크리트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지만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즐거우실 겁니다. 가까이서 한번 보러 가죠. 첫 목적지는 모형과 도표로 가득 찬 임시 사무실이었어요.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들이 컴퓨터 주변에 모여 빠르게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김 씨는 콘크리트로 상세 모형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케이슨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각각 높이가 28m로 약 8층 건물 높이와 같아요. 그리고 각각 16,400톤의 무게를 자랑하죠. 상상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코끼리 2,500마리보다 더 무겁네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활주로 기초를 만들기 위해 이런 것들이 30개나 필요하죠. 그렇게 무거운 것을 어떻게 옮기나요? 물어봤어요. 각 케이스는 본토의 포항 영일만에서 제작됩니다. 그가 지도로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런 다음 210km를 바다를 가로질러 울릉도로 끌고 옵니다. 이 여정은 케이슨당 약 122시간이 걸리죠. 다시 회의적인 마음이 들며 물었죠. 그리고 그냥 해저에 놓는 건가요? 김 씨가 더 자세한 도표를 보여주며 대답했어요. 정확히는 아닙니다. 먼저 특별한 기초층으로 해저를 준비하죠. 무거운 매트리스를 놓기 전에 평평한 침대를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는 수중 로봇과 다이버를 이용해 해저를 조사한 다음 느슨한 물질을 제거하고 완벽하게 수평인 기초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날 오전, 우리는 작은 보트를 타고 가까이서 작업 현장을 보러 갔어요. 물결이 심하게 일렁여서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저는 마침내 이 구조물들의 진짜 규모를 깨달았어요. 이동 중인 케이스는 엄청나게 컸습니다. 수십 척의 배가 두꺼운 케이블로 그것을 끌면서 무전기를 든 작업자들이 모든 움직임을 조율하고 있었죠. 우리는 1시간 넘게 거대한 구조물이 천천히 제자리로 안내되는 것을 지켜봤어요. 특수 바지선 위에 거대한 크레인이 움직임을 제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었죠. 무전기를 든 엔지니어링 팀, 위치 시스템 간의 조율은 마치 거대한 파트너와 정교한 안무를 추는 것 같았습니다. 내면에서 새로운 존경심이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의 경제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기술적 성취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우리는 섬의 다른 부분인 가두이봉을 방문했어요. 194m 높이의 산이 부분적으로 잘려나가고 있었죠. 거대한 굴착기와 불도저가 산의 모양을 바꾸고 흙을 바다의 일부로 메우기 위해 나르고 있었답니다. 한 곳에서 가져와 다른 곳을 채우는 거죠. 김 씨가 안전한 거리에서 지켜보며 설명했어요. 현재 굴착 진행률은 24.77%로 예상보다 느립니다. 해상 매립은 7.3%에 불과해 더 더딘 상황이고요. 트럭들이 연달아 흙을 해안가로 나르는 것을 지켜봤어요. 이건 환경 파괴처럼 보이네요. 기계들이 산을 파헤치는 것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괴하는 게 아니라 변형시키는 겁니다. 김 씨가 정정했어요. 저기 보이는 지역들을 보세요. 그는 절단이 완료된 구역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나무와 관목을 심는 작업자들이 보였어요. 굴착된 지역은 토착식물로 다시 심고 손상된 지역은 환경 친화적인 방법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공항은 섬 주민들에게 필수적이지만 그렇다고 자연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제가 주로 일하는 도시들보다 이곳에서 더 밝게 빛나는 별들을 올려다봤어요. 바다바람은 파도 소리와 함께 건설 작업 소리를 운반해 주더군요. 이 프로젝트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답니다. 어쩌면 제 경제 공식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다른 가치의 형태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울릉도에서의 세 번째 날. 어두운 구름이 섬 위로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다는 분노한 듯 보였습니다. 김 디렉터가 아침 일찍 도동항을 방문할 것이라고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이 공항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에 완벽한 날씨입니다. 그가 적었어요. 우비를 걸치고 아래층에서 그를 만났답니다. 항구로 가는 길은 조용했고 앞유리 와이퍼가 굵은 빗줄기를 열심히 닦아내고 있었죠.
이런 날씨에도 건설 작업이 계속되나요? 물어봤어요. 김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부는 진행됩니다. 케이슨 작업은 높은 파도에서는 중단해야 하지만 다른 부분은 계속되죠. 우린 여기 날씨에 맞춰 일하는 법을 배웠어요. 도동항은 울릉도와 본토를 연결하는 주요 통로였어요. 도착하자 대기 장소 지붕 아래 약 50명이 모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부는 여행 가방을, 다른 이들은 집이나 사업장으로 물품을 가져가기 위한 빈 카트를 갖고 있었죠. 항구 관계자가 확성기로 말하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얼굴에 실망감이 번지는 것이 보였답니다. 뭐라고 했나요? 김 씨에게 물었죠. 오늘은 높은 파도 때문에 페리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 씨가 번역해 주었어요. 한숨과 탄식이 대기 중인 사람들 사이에 퍼졌어요. 김 씨가 핸드폰으로 페리 일정표를 보여주었어요. 많은 날짜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죠. 작년에는 페리 운항이 153일 취소되었습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그건 거의 1년의 절반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섬이 연속으로 2주 이상 완전히 고립된 적도 있었죠. 그 의미를 생각해봤어요. 신선한 식품 배달 없음. 의료 서비스를 받으러 떠날 방법 없음. 방문객이 도착하거나 떠날 방법 없음. 완전한 고립이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의료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물었어요. 보여드리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섬의 유일한 병원이었어요. 근처에 헬리콥터 착륙장이 있는 작은 2층 건물이었죠. 내부 시설은 깨끗했지만 기본적이었답니다. 작은 수술실 하나와 약 20개의 병상이 있었어요. 우리 섬에는 외과 전문의가 한 명 있습니다. 병원장인 박 박사가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심각한 상황에서는 환자들을 포항이나 강릉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날씨가 나쁘면요? 이미 답을 짐작하며 물었죠. 최선을 다합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때로는 비디오 통화로 본토 의사들의 지도를 받기도 하고 날씨가 개길 바라죠. 오후 늦게 비는 그쳤지만 바다는 여전히 사나웠어요. 김 씨는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식당으로 저를 데려갔고 그곳에서 신선한 생선찌개와 밥을 먹었답니다. 여기 생선은 항상 신선해요. 그가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많은 것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 보세요. 그는 저를 옆에 있는 작은 식료품점으로 데려갔어요. 안에는 농산물 코너가 슬프게도 텅 비어 있었죠. 시들어버린 채소 몇 개와 너무 익은 과일만이 남아 있었어요. 신선한 농산물을 실은 마지막 페리는 5일 전에 도착했어요. 가게 주인이 설명했어요. 본토에서는 3배나 비싼 사과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그날 저녁 공항 건설 사무실로 돌아와 김 씨는 미래 운영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울릉도까지 50분 비행, 50석 규모의 비행기, 하루 최대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 터미널, 그리고 97% 이상의 연간 운영률이었어요. 병원, 학교, 시장이 모든 곳이 현재 5시간 이상 떨어져 있고 그것도 날씨가 좋을 때만 가능해요. 김 씨가 한국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공항이 있으면 1시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 본 모든 것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구에서 기다리는 얼굴들, 병원의 소년, 텅 빈 식료품 선반들. 이런 경험들을 통해 울릉공항이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답니다. 단순한 공학적 도전도 아니었어요. 이 섬 주민들에게 그것은 생명줄이자 미래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초안 보고서의 제목을 울릉공항의 경제적 평가에서 울릉공항 고립에서 연결로로 바꿨어요. 때로는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더군요. 때로는 직접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울릉도에서의 5번째 날 아침에 일어나니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가졌던 회의감은 서서히 녹아 없어지고 이 야심찬 프로젝트에 대한 점점 커지는 감탄으로 바뀌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사항이 있었고 오늘은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었죠. 아침 식사 후 큰 지도와 청사진이 벽을 뒤덮은 프로젝트 사무실에서 김 디렉터를 만났어요. 활주로에 대해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계획된 길이가 1200m네요. 위험할 정도로 짧아 보이는데요.
김 씨는 제 우려에 놀라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이건 현재 진행 중인 주요 논쟁거리입니다. 그가 인정했죠. 원래 계획은 1500m였지만 예산 제약으로 1200m로 줄였어요. 미국 공항 설계 기준에서는 이런 지형과 날씨를 고려할 때 활주로가 최소 1500m는 되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설명했어요. 김 씨가 대답하기도 전에 문이 활짝 열리며 60대 남성이 성큼성큼 들어왔어요. 그는 빠르게 한국어로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과 함께 높아지더군요. 이분은 박민호 씨로 울릉도 주민 대표입니다. 김 씨가 그를 소개한 뒤 저에게 설명했어요. 그도 활주로 길이에 대해 화가 났지만 다른 이유에서죠. 박 씨는 제가 유엔 자문역임을 알고는 간단하지만 명확한 영어로 전환했답니다. 우리에게 300m의 활주로는 삶과 죽음의 차이입니다.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날씨가 나쁠 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없다면 공항이 무슨 소용이죠? 우리는 더 긴 활주로가 필요해요. 제가 그와 의견이 일치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다른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물었습니다. 우리 1만 명 중 8천 명 이상이 더 긴 활주로를 위한 청원서에 서명했어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하며 서명으로 가득 찬 종이들을 꺼내 보였죠. 우리 모두 이 점에 동의합니다. 그날 오전 서울에서 온 부처 관계자들과 화상회의를 가졌어요. 제가 활주로 문제를 제기하자 그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활주로를 300m 연장하면 추가로 1조 원이 들 것입니다. 엄격한 표정의 관계자가 말했어요. 약 9억 달러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죠. 그건 너무 높은 것 같은데요. 반박했습니다. 미터당 약 300만 달러로 일반 공항 건설 비용의 몇 배나 되는군요. 관계자는 수중 복잡성과 구조적 보강에 대한 모호한 답변을 했지만 저는 납득되지 않았어요. 통화가 끝난 후 김 씨에게 돌아섰습니다. 실제 엔지니어링 견적을 봐야겠어요. 말했어요. 정치적인 숫자가 아닌 진짜 견적을요. 김 씨는 망설이다가 잠긴 캐비닛에서 다른 파일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은 공개된 예산 수치가 아닌 기술적 평가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답니다. 오후 내내 한국의 다른 지역 공항들의 설계 데이터를 분석하고 울릉도의 기상 패턴과 비교했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울릉도의 강한 바람과 돌풍은 한국의 다른 어떤 공항 위치보다 심각해서 더 큰 안전 마진이 필요했습니다. 그날 저녁 제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현재 1200M 활주로는 기술적으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만 운영 안전을 위해 1500M 연장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이는 예산 문제가 아닌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다음 날 놀랍게도 국회의원 그룹이 섬을 방문했어요. 그들의 투어 중 한 의원이 일본의 오키 섬을 언급했습니다. 그들은 활주로를 1500m로 건설했습니다. 그가 지적했어요. 일본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건가요? 그 주 후반에는 여러 부처 관계자들과 정부 브리핑에 참석했어요. 기술이사는 모든 구조물이 200년에 한 번 있을 파도 패턴을 기준으로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국방부 관계자가 일어났죠. 이 공항은 단순한 민간 시설이 아닙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동해의 전략적 지점으로 독도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죠. 독도가 한국과 일본이 모두 주장하는 작은 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현재는 울릉도에서 독도까지 배로 2.5시간이 걸리지만 공항이 완공되면 헬리콥터로 20분 내에 도달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갑자기 프로젝트의 또 다른 차원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이는 단순히 울릉도를 본토와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 분쟁에서 한국의 입장을 강화하는 것이었답니다. 마지막 날 현장 사무실에서 마무리 브리핑을 받았어요. 공항 건설은 자재 공급 문제, 지역 주민 불만, 현장 사고, 그리고 활주로 길이 논쟁으로 지연되고 있었죠. 원래 2025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현재 목표는 2028년 3월 개장이었어요. 현재 완공률은 61.41%였습니다. 최종 유엔 보고서의 제목을 울릉도, 하늘을 품은 섬으로 정했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저를 배웅하기 위해 모인 팀에게 인정했어요. 경제 지표는 낮았고 세계 전문가들은 비판적이었죠. 하지만 이곳에서의 시간이 제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둘러봤어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엔지니어들, 지역사회의 미래를 위해 싸우는 지역 대표들, 예산과 꿈의 균형을 맞추는 관계자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공항 건설이 아닙니다. 계속했어요. 이는 한 국가가 시민들을 위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죠.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전략적으로 필수적이며 인도주의적으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떠나기 전 김 디렉터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운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콘크리트와 강철로 정밀한 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이 있는 건설 현장을 바라봤어요. 우리는 항상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왔습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자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창의적이어야 했고, 우리 땅이 작았기 때문에 바다로 나아갔죠.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어떤 민족인지를 증명하는 것이에요. 다음 날 아침 페리가 울릉도를 떠날 때 그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섬이 멀리서 작아지는 것을 지켜봤고 건설 현장은 멀리서 보니 아주 작게 보였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아래 구름을 내려다보며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3년이 더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은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증명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완공될 것이고 세계는 또 다른 불가능을 현실로 바꾸는 한국의 결단력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제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 많은 동료들이 제 긍정적인 평가에 놀랐어요. 일부는 제가 섬 주민들과의 감정적 연결에 영향을 받았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죠. 경제적 타당성 지수는 어떻게 된 거죠? 한 명이 발표 중에 물었어요. 어떤 것들은 숫자로만 측정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소년, 손녀의 시험을 걱정하는 할머니, 그리고 텅 빈 식료품 선반들을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후, 김 디렉터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활주로 연장 승인됨이라고 간단히 적혀 있었고, 축하하는 건설 노동자들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답니다. 미소를 지었어요. 그 300m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진 곳에 살더라도 국민에 대한 국가의 헌신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때 섬을 고립시켰을 폭풍 속에서도 비행기가 그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때 세계는 그들이 불가능하다고 부르던 것이 단지 용감하게 시도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거예요.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사연에 대한 댓글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